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명작 월든의 핵심 지혜. 월든은 단순히 호수의 이름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들어간 이유는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하나의 삶에 그 이상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도는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평생의 화두를 직접 몸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월드는 인생 이막의 재정비를 의미합니다. 은퇴 후 자녀들을 떠나보낸 후 찾아오는 혼자만의 시간은 소로우가 숲으로 들어간 시간과 같습니다. 사회의 시선과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가장 매혹적이었던 우주의 한 부분인 자신의 내면과 역사의 한 시대인 자신의 삶에 더욱 근접해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로우는 사람들이 농장의 울타리를 허물고 돌담을 쌓으면 그때부터 삶의 경계가 굳어지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우주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광활합니다. 나이 들면 우리의 내면,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겉모습을 치장하고 외부 세계를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소로우는 자기 자신을 사냥하는 편이 훨씬 더 고귀한 사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껏 바깥 세상을 향해 있던 그대의 눈을 내면으로 돌려보라. 마음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곳, 신대륙과 신세계를 찾아 나설 콜럼버스가 되십시오.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는 만큼 세상의 법칙은 덜 복잡해지며 고독도 고독이 아니고 가난도 가난이 아니며 약점도 약점이 아니게 됩니다. 숲에서 산 지 일주일 만에 문에서 호숫가까지 길이 나듯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소로우는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면서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보통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가장 자유로운 법칙 속에서 삶을 영위하십시오. 생활의 경제는 돈을 많이 벌거나 아끼는 방법을 넘어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생존 철학입니다. 소로우는 사람들의 삶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노동으로 비참해지는 이유가 진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운명의 결정 속에 가두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집, 옷, 음식 등 모든 것을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형태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노동 시간을 줄이고 내면의 자유를 확보했습니다. 소로우는 가난 때문에 활동 범위가 제약되면 책이나 신문을 사서 읽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만을 하도록 제한받는 것일 뿐이라고 역설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에센스를 산출할 재료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주 비난한 삶이야말로 가장 감미로운 삶이며 그런 삶에서는 빈둥거릴 여유조차 없기에 매 순간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최소한의 경제를 가르칩니다.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남아도는 불호는 없어도 상관없는 것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영혼의 필수품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옷은 팔되 생각은 갖고 있으라고 소로우는 충고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필요와 헛된 욕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위가 아무리 치장해도 거위일 뿐인 것처럼 본질적으로 진보하지 못합니다. 이웃들의 관심사와 대화 내용이 주로 의상과 풍속에 관한 것이라 해도 나는 내 분수에 맞는 삶을 즐거워하며 이웃들의 부산함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19세기 현대 사회에서 살기보다는 그 시대가 지나가도록 잠자코 앉거나 선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하고 합당하게 끌어당기는 자신의 북소리에 따라 사는 월든식 경제입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 장은 소로우가 숲으로 들어간 근본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그는 인생을 살되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대면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삶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삶의 정수만을 맛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로우는 현대인의 삶이 세부적인 것에 몰두한 나머지 진짜 삶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나는 숲에 처음 들어갈 때만큼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숲을 떠났다. 그때 내게는 아직 살아야 할 몇 개의 삶이 더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하나의 삶에 그 이상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 짧은 실험을 통해 삶의 진실을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인생 후반전에 초점을 맞추는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또 부지불식간에 어느 특정한 길 하나에 들어서서 스스로의 걸음으로 그 길을 다져놓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익숙함과 타인의 시선 때문에 닳고 부스러진 전통과 수능의 바퀴자국을 따라 걷는 대신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진정한 창공을 응시해야 합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데 비례하여 삼라만상의 법칙은 덜 복잡해질 것이며 고독도 고독이 아니고 가난도 가난이 아니며 약점도 약점이 아니게 된다. 소로우는 우리가 공중 누각을 세운다 해도 그 일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다고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누각이란 것은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제 그 아래 기초만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진실한 상황만을 염두에 두십시오. 소로우가 말하는 진정한 삶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누구보다 숙련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그 삶을 정면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에 대한 가장 명쾌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독서, 소로우에게 독서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를 얻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독서를 위대한 작가들과의 지적인 대화이자 그들의 가장 고귀한 사상을 이어받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는 고전을 읽는 행위야말로 정신적 훈련의 정점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소설이나 신문을 읽는 것과는 구별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고대인들에 비해 지적인 난쟁이에 불과하다고 떠들어대는 소리를 비판하면서도 독서를 통해 각자 자신의 일에 유의하고 자신이 타고난 대로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고전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독서는 영원한 젊음을 선사하는 활동입니다. 독서는 우리가 가장 강력하고 합당하게 끌어당기는 것에 끌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고전을 읽고 지적인 난쟁이가 아닌 정신의 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소로우는 모든 외국어를 말하고 모든 국가의 관습을 익히고 싶은 거라면 차라리 옛 현인의 격언을 따라 너 자신을 탐구하라고 말합니다. 독서는 이 내면 탐구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눈과 용기가 있다면 독서를 통해 새로운 천체의 첩경으로 향할 수 있으며 이 길은 미시시피 강이나 태평양으로 막히지도 않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에 상관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독서는 겸손을 통해 천상의 빛을 드러냅니다. 가난과 빈약함의 어둠이 주위로 몰려드는 순간 독서는 우리에게 보라 삼라만상이 눈앞에 전개되지 않는가 라고 외칩니다. 남아도는 불호는 없어도 상관없는 것만 살 수 있지만 영혼의 필수품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독서를 통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만을 하도록 제한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미로운 삶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명상과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소로우는 월든에서 기차 소리, 숲개똥 집박이의 울음소리, 심지어 마을의 소음까지 모든 소리를 가장 깊은 경청의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소음을 단순히 방해 요소로 여기지 않고 우주의 리듬의 일부로 해석했습니다. 사방에서 지저귀는 숲개똥 집박이의 울음소리가 물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호수는 구름이 덮이고 빛과 그림자로 가득한 호수물로 아득해진 수면 바로 위, 야트막하게 뜬 맑은 공기층을 통해 훨씬 더 소중한 제2의 하늘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로우는 소리를 통해 평온함을 느끼고 대기와 수면이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한 초저녁의 평온함을 오후에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일상의 소음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소리들, 손주들의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혹은 적막함 속의 작은 시계 소리까지 모든 것을 관찰하십시오. 소로우처럼 경계를 허물고 그 소리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소음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소로우는 다른 방향으로는 나를 애워싼 삼림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소리를 통해 자신을 애워싼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꼈습니다. 근처에 물이 있으면 좋은 점은 그 부력으로 땅을 띄워준다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고요함의 우물이 있다면 주변의 모든 소리가 우리를 고립된 채 떠있는 섬이 아닌 평화로운 대륙의 일부로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호기심 많은 승객들이 그러하듯 좀 더 자주 우리가 탄 배의 고물난간 너머를 내다봐야 합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걷고 싶다는 소로우의 염원처럼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이 시대가 지나가도록 잠자코 앉거나 선 채 생각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명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가장 충만한 자아와의 만남입니다. 소로우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마을을 떠나 숲속에 머물렀지만 결코 자신을 외로운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우주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었으며 그의 집은 카시오페이아의 의자 별자리 저 뒤편, 영원히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는 우주의 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로우는 사람들이 기린을 사냥하러 남아프리카로 달려가지만 그가 쫓고자 하는 것은 기린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자기 자신을 사냥하는 편이 훨씬 더 고귀한 사냥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이 내면 탐험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시니어들에게 고독은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부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때 고독을 내면의 완전한 신대륙과 신세계를 찾아 나설 콜럼버스가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그대의 눈을 내면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곳을 보게 되리라. 그곳을 여행하라. 그리하여 자신의 우주에 통달하라. 우리가 삶을 단순화하는 만큼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가난도 가난이 아니며 약점도 약점이 아니게 됩니다. 자신을 존경할 줄 모르는 인간이 애국자가 되어 소를 위해 대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육신에 활력을 넣어줄 정신을 무시한 채 살아왔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왕국의 군주로 만들어주며 그 앞에서는 러시아 황제의 제국도 한낱 소국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가마에 자신을 굴복시켜가면서까지 스스로를 개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것은 낭비일 뿐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천상의 빛을 드러냅니다.
서로 크로이소스 부자 왕의 재산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목적은 여전히 똑같을 것이고 우리의 수단 역시 본질적으로는 매한가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가장 강력하고 합당하게 끌어당기는 진정한 삶의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방문객장에서 서로 오는 진정한 교류와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 사이의 균형을 탐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이 마을에서 약 1마일 반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방문을 통해 얻는 지적인 교감과 진실한 나눔이었습니다. 서로 오는 세상의 큰 길은 얼마나 닳고 부스러졌으며 또 전통과 수능의 바퀴 자국은 얼마나 깊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의 집문에서 호숫가까지 난 작은 길은 스스로의 걸음으로 다져놓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돛대 앞 그 갑판 위에 서기를 원했지 배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두막을 찾는 방문객들 역시 세상의 돛대 앞에서 만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기를 바랐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관계의 질에 집중할 것을 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양은 줄어들지 몰라도 진정한 친구와의 교류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헌 옷을 뒤집어 쓰고 옛 친구들에게 돌아가라는 소로우의 조언처럼 사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임을 깨닫고 진실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친구가 모자라지 않도록 신께서 보살펴 줄 것입니다. 소로우는 가장 비난한 삶이야말로 가장 감미로운 삶이라고 했지만 이는 결코 아량 때문에 잃는 법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는 사려 깊은 행동은 값진 것입니다. 그는 왕을 예방했으나 그는 나를 홀에서 기다리게 만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손님 접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화려한 행렬보다는 속이 빈 나무에 사는 이웃의 행동거지가 실로 제왕다웠다고 극찬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내게 진실을 달라. 방문객과의 만남에서도 성실과 진실이 없는 접대는 얼음장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소로우는 더 오래 묵고 맛은 더 새로우며 순수한 그리고 제조연도가 더욱 찬란한 포도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방문객은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고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걷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콩밭장은 소로우가 숲에서 행한 실제적인 노동과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를 다룹니다. 그는 콩을 심고 가꾸는 단순한 육체 노동을 통해 삶의 필수적인 사실들과 연결되었습니다. 노동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경작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소로우는 경험에 의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다. 즉, 사람이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면서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보통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콩밭에서의 노동은 그에게 새롭고 보편적이며 보다 자유로운 법칙이 그의 주위와 내부에 확립되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노동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콩밭은 취미, 봉사 또는 개인적인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과 존재의 의미를 찾는 행위입니다. 소로우는 콩밭을 가꾸는 것을 전쟁에 비유하며 잡초와의 싸움을 내면의 게으름이나 불필요한 욕망과의 싸움으로 치환합니다. 도요새와 맷도요 역시 좋은 사냥감이지만 자기 자신을 사냥하는 편이 훨씬 더 고귀한 사냥이라고 말한 것처럼 콩밭은 자기 성찰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충동으로 하나의 상황을 상정하고는 그 속에 자신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콩밭에서의 단순한 노동은 우리를 현재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거짓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말하라는 조언처럼 콩밭은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박는 못 하나가 당신이 작동하는 우주라는 기계에 쓸 못이 되게 하라. 콩밭에 못을 박듯 우리의 일상에 정확하고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이 바로 신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오직 그런 식으로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소로우가 문명 사회와 수능적인 삶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그는 마을을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을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관찰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전통과 수능의 바퀴자국에 갇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소로우는 이웃들의 관심사와 대화 내용이 주로 의상과 풍속에 관한 것이지만 아무리 치장해도 거위는 거위일 뿐이다라고 일갈합니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영국과 인도 제국 등 일시적이고 덧없는 일들에만 관심을 두며 마치 회교국의 노예 장관처럼 그들의 마당에서 달아날 생각만 하게 됩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사회적 압박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1954 어떤 사람이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행복의 모습을 따라가려 애쓰는 것은 공허한 현실이라는 암초에 난파되는 것과 같습니다. 소로우는 하느님은 그날의 사회자일 뿐이며 연사는 웹스터가 맡게 되어 있다고 비꼬며 부산하고 신경이 곤두서고 부산하고 진부한 19세기에서 살기보다는 이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걷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마을, 즉 현대사회는 끝없이 진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지루해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그 삶을 정면으로 대하고 살도록 하라. 피하지도 욕하지도 말라. 그 삶은 당신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마을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의 흠이나 잡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흠잡기에 밥풀이라는 경고처럼 타인에 대한 시선과 비판 대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라면 구빈원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궁전에서처럼 유쾌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로우의 우리 마을은 결국 자신의 마음입니다. 타인의 북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가장 강력하고 합당하게 끌어당기는 유일한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마을 주변의 호수들, 수암과 영원성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월든 호수는 그에게 단순히 물웅덩이가 아니라 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산속의 작은 호수와도 같은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호수의 잔물결과 거울과도 같은 매끄러운 수면은 소로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한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소로우는 월든 호수의 얼음을 사가는 사람들이 그것이야말로 순수하다는 증거인 얼음의 청색을 더럽게 여기고 작초맛. 나는 흰색 얼음을 선호하는 것을 보며 정신적인 난쟁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순수한 청색처럼 명확하지만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한 거짓을 선호합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삶의 혼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본질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 산, 강, 호수 등은 영원히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는 우주의 한 장소입니다. 복잡한 인간사에서 지칠 때
자연의 순환과 고요한 물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줍니다. 야트막하게 뜬 맑은 공기층은 그 자체로 훨씬 더 소중한 제2의 하늘이 되는 것이다. 호수 표면 위의 맑은 공기층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불필요한 혼탁함을 걷어내면 더 소중한 제2의 하늘, 즉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은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이의 고향일 뿐이다. 소로우는 외부 세계의 끝없는 탐험보다 내면의 깊이를 탐험할 것을 권합니다. 호수는 가장 깊고 순수한 내면을 상징합니다. 미시시피 강이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보다 여름과 겨울, 낮과 밤에 상관없이 해가 지고 달이 지는 이 새로운 천체의 첩경으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항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치 유리 따위는 없다는 듯이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창공을 응시하고 있을 텐데 말이다. 인위적인 것을 벗어던지고 호수의 순수하고 명징한 물처럼 진실만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단단한 바닥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베이커 농장. 베이커 농장장은 소로우가 숲에서 만난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구속된 농부와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의 노동은 필수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빚과 사회적 기대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강제된 고통이었습니다. 소로우는 그들의 삶을 비참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삶으로 묘사하며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자유가 진정한 부유함임을 역설합니다. 소로우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그 삶을 정면으로 대하고 살도록 하라. 피하지도 욕하지도 말라. 그 삶은 당신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이커 농장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고 외부의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부유할 때 당신의 삶은 가장 가난해 보인다는 말이 베이커 농장의 현실이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무엇이 나를 굴레 짓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에도 남은 빚, 자녀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혹은 사회적 체면과 같은 보이지 않는 굴레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베이커 농장의 농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그 삶이 가난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이 사랑은 구빈원이라도 유쾌하고 신나며 훌륭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신적 독립에서 비롯됩니다. 소로우는 종종 가난하게 사는 마을,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곤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베이커 농장처럼 부정한 수단으로 자신을 부양하는 경우는 훨씬 더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옷이든 친구든 새 것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 헌 옷을 뒤집어 쓰고 옛 친구들에게 돌아가라. 사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베이커 농장의 비극은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자신을 존경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 자신의 육신에 활력을 넣어줄 정신에는 아무런 공감도 하지 못한 데서 왔습니다. 낮은 생활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의 아량 때문에 잃는 법이 없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셀비어 같은 약초를 가꾸듯 가난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지혜입니다. 고차원의 법칙, 고차원의 법칙은 육체적인 본능과 정신적인 고결함 사이의 내면적 투쟁을 다루는 장입니다. 소로우는 숲에서 홀로 지내면서도 인간의 야만적이고 본능적인 충동과 영혼의 순수함을 향한 열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 장은 단순한 삶을 통해 고상한 사고를 추구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소로우는 완벽을 추구하는 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설명합니다. 그 예술가는 불완전한 일에는 시간이 고려할 요인의 하나일 테지만
완벽한 일에는 시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손질을 가했을 때 지팡이는 브라마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났습니다. 재료가 순수했고 그의 솜씨도 순수했으니 어떻게 경이롭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랴?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순수한 재료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게 합니다. 고차원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진실과 도덕적인 순수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내게 진실을 달라는 그의 외침처럼 진실만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소로우는 도요새와 맷도요 역시 좋은 사냥감이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사냥하는 편이 훨씬 더 고귀한 사냥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차원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극지방을 탐험하고 내면의 우주에 통달하는 고귀한 사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존경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이 온전할 때는 사실을 실제하는 상황만을 염두에 둔다. 고차원의 법칙은 거짓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떠한 진실도 거짓보다 나은 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그 삶을 정면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고차원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땜장이 톰 하이드는 교수대에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재봉사들에게 바느질을 하기 전에 먼저 실끝에 매듭짓기를 잊지 말도록 전해주시오라고 말했다. 우리의 삶에서도 못을 깊이 박고 정확하게 끝을 구부려 놓는다면 한밤중에 깨어서도 흡족하게 그 일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박는 못 하나하나가 당신이 작동하는 우주라는 기계에 쓸 못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이웃, 야생동물들. 나의 이웃, 야생동물들은 소로우가 월든 숲에서 만난 자연의 동반자들과의 상호작용을 기록합니다. 그는 동물들을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이용하는 대신 그들 자체의 삶의 방식과 지혜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대했습니다. 개미전쟁, 물고기, 수달 등 야생동물들의 삶은 소로우에게 자연의 질서와 단순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로우는 기린을 사냥하러 남아프리카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가 쫓고자 하는 것은 기린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냥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헛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데서 비롯됨을 지적합니다. 야생동물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통해 가장 단순한 삶을 영위하며 생존의 법칙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자연과의 연결과 삶의 본질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은 우리가 야만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에서 벗어나 고차원의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정신적 성숙의 시간입니다. 나의 이웃, 야생동물들처럼 우리의 삶도 최소한의 것으로 충족하며 내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로우는 물이 있으면 그 부력으로 땅을 띄워준다는 것처럼 야생동물들은 우리의 고독한 삶을 정신적으로 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어낸 근처 언덕 꼭대기에서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며 청색을 띠멀고 높은 언덕들이 하늘이라는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진청색 동전과도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야생동물들의 존재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돈이 아닌 자연의 순수함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세계 사단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도 그 장수의 목숨만 빼앗으면 혼란에 빠뜨릴 수 있지만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게서라도 그 생각을 빼앗을 수는 없다. 야생동물들의 단순하고 강인한 생존력은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비천함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은 내게도 똑같이 클 것입니다.
옷은 팔되 생각은 갖고 있으라. 야생동물들은 옷이나 풍속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진실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부여할 수 있는 외관이란 것은 진실만큼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만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남방과 집들이 장은 소로우가 자신이 지은 오두막과 겨울을 나는 준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안식처이자 단순하고 고결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짓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소로우는 서로 구빈원이라도 유쾌하고 신나며 훌륭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집의 가치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서 누리는 정신적 평화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석양의 햇살은 부자의 저택에서나 구빈원의 창문에서나 똑같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진정한 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난방은 육체의 따뜻함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내면의 평화라는 정신적인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삶을 통해 얻는 고차원의 법칙이 우리 삶의 가장 따뜻한 난방이 되어야 합니다. 소로우는 나무를 베어낸 근처 언덕 꼭대기에서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며 호수 건너편의 모든 땅이 고립된 채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집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마른 땅이라는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호기심 많은 승객들이 그러하듯 좀 더 자주 우리가 탄 배의 고물 난간 너머를 내다봐야 한다. 우리의 집이 진정한 우주를 탐험하는 배의 갑판 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실 여행보다는 세상의 돛대 앞 그 갑판 위에 서기를 원했는데 그 자리에서라면 산속의 달빛도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초를 다지지도 않은 채 아치를 올린다면 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으리라. 집을 짓는 것은 삶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단단한 바닥은 어디나 있습니다. 못을 깊이 박고 정확하게 끝을 구부려 놓는다면 한밤중에 깨어서도 흡족하게 그 일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노력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내게 진실을 달라. 난방과 집들이는 결국 진실한 삶을 위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준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집이 아첨으로 시중을 받았으나 성실과 진실이 없었기에 허기진 채 물러난 식탁과 같지 않도록 순수하고 고결한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전에 숲속에 살던 주민들 그리고 겨울 방문객들, 이전에 숲속에 살던 주민들 그리고 겨울 방문객들 장은 소로우가 역사의 흐름과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성찰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월든 주변에 살았던 과거의 주민들의 흔적을 더듬으며 땅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인간 삶의 찰나를 관조합니다. 겨울 방문객들은 그의 고독한 삶에 잠시의 교류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 역시 곧 떠날 존재들이었습니다. 소로우는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과 포르투갈, 황금 해안과 노예 해안, 이 모두가 자기 자신의 바다에 접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주민들의 삶은 그들의 내면의 바다를 탐험한 역사의 흔적입니다. 모든 외국어를 말하고 모든 국가의 관습을 익히고 싶은 거라면 차라리 너 자신을 탐구하라는 현인의 격언처럼 과거의 삶은 우리에게 내면 탐구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인생을 정리하고 과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이전에 숲속에 살던 주민들은 우리의 지나간 세월과 흔적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이 단지 정신세계에도 대륙과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데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면의 세계를 탐험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체의 어느 멀고 외진 한 구석, 카시오페이아의 의자 별자리 저 뒤편, 세속의 소음과 번다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귀하고도 즐거운 곳이 있다고 상상한다. 겨울 방문객들과의 만남은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집 역시 실제로 이런 외딴 곳, 그러면서도 영원히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는 우주의 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충동으로 하나의 상황을 상정하고는 그 속에 자신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과거의 주민들의 삶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삶의 진실과 실제하는 상황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난과 빈약함의 어둠이 주위로 몰려드는 순간 보라 삼라만상이 눈앞에 전개되지 않는가. 겨울의 고독 속에서 겨울 방문객들이 떠나간 후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만을 하도록 제한받는 비난한 삶 속에서 영혼의 필수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겨울을 이겨내는 동물들, 겨울을 이겨내는 동물들은 강인한 생명력과 단순한 생존 지혜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소로우는 숲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동물들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가장 본질적인 생존에 집중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인간의 복잡한 삶과 대비되는 단순함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로우는 아주 비난한 삶이야말로 가장 감미로운 삶이다. 그런 삶에서는 빈둥거리려야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겨울을 이겨내는 동물들의 삶은 빈둥거릴 수 없는 가장 감미로운 삶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생활 수준에서도 높은 수준의 아량 때문에 잃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지혜를 줍니다. 겨울은 노년이나 삶의 어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에센스를 산출할 재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혼의 필수품을 찾아야 합니다. 소로우는 세계 사단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도 그 장수의 목숨만 빼앗으면 혼란에 빠뜨릴 수 있지만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게서라도 그 생각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겨울을 이겨내는 동물들처럼 우리는 육체적인 비천함 속에서도 생각의 힘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 잃지 않는다면 세상은 내게도 똑같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호기심 많은 승객들이 그러하듯 좀 더 자주 우리가 탄 배의 고물난간 너머를 내다봐야 한다. 겨울은 우리가 내면의 바다를 탐험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깊은 시간입니다. 동물들의 단순한 생존은 우리에게 복잡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진실만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내게 진실을 달라. 겨울을 이겨내는 동물들의 삶은 진실만이 오래가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자연의 철학자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겨울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겨울 호수는 월든 호수의 순수하고 영원한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호수는 얼음에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 물은 변치 않는 깊은 청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로우는 호수의 깊이와 맑음을 측정하며 세상의 표면적인 혼란 아래에 있는 진정한 본질을 탐구합니다. 소로우는 월든 호수의 얼음이 가진 청색이야말로 순수하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얼음은 순수함을 가두어 놓는 시간의 장막이었습니다. 겨울 호수는 우리에게 세상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내면의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삶의 깊이와 내면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겨울 호수처럼 우리의 노년은 고요하고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치 유리 따위는 없다는 듯이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창공을 응시하고 있을 텐데 말이다. 지구의 반대편은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이의 고향일 뿐이다. 겨울 호수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면의 진실을 탐구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의 시선과 타인의 기대라는 얼음 아래에 있는 변치 않는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나그네가 소년에게 앞에 있는 늪을 가리키며 바닥이 단단하냐고 물었다. 소년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나그네가 탄 말의 배때끈까지 물에 잠기자 나그네가 다시 소년에게 말했다. 내가 이 늪의 바닥이 단단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했다. 바닥은 단단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직 절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겨울 호수의 단단한 바닥은 진실입니다. 사회라는 늪과 유사의 경우에도 진실만이 단단한 바닥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그 삶을 정면으로 대하고 살도록 하라. 겨울 호수처럼 우리의 삶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깊이와 순수함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라면 구빈원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궁전에서처럼 유쾌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 호수의 고요함이 우리의 내면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봄은 월든에서 가장 희망차고 생명력 넘치는 장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후 찾아오는 봄은 자연의 부활을 상징하며 인생의 시련 뒤에 오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소로우는 봄의 경이로움을 통해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소로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결코 밝아오게 만들 수 없는 저 아침의 특성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봄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날 동터올 것이며 앞으로도 동틀 날은 얼마든지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태양이란 아침에 뜨는 별일 뿐이며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찬란한 별입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장은 인생의 후반전이 가장 아름다운 봄이 될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경험과 지혜가 봄의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봄은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또 부지불식간에 어느 특정한 길 하나에 들어서서 스스로의 걸음으로 그 길을 다져놓는 것인지 놀라울 정도다. 봄은 우리가 낡고 부스러진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지표면은 부드럽기 때문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힌다. 우리의 내면에도 봄의 발자국이 찍히도록 하십시오. 사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내게 진실을 달라. 봄의 진실은 생명력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술로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이 아닌 성실과 진실이 담긴 순수한 삶이야말로 더 오래 묵고 맛은 더 새로우며 순수한 포도주와 같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서는 어떤 힘으로도 나를 제지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을 가고 싶다. 봄은 우리에게 내면의 북소리를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아치를 올린다면 그것은 기초를 다지지 않은 채가 아니라 단단한 바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봄은 우리 삶의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기초를 상징합니다. 월든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최종적인 지혜를 정리하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로우는 수능 대신 비판적 사고와 자신만의 리듬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라고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로우는 그 박자가 어떻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멀리서 나는 것이든 그가 자신의 음악에 발을 맞추도록 내버려 두자고 말합니다.
사과나무나 떡갈나무만큼 빨리 성장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시니어들에게 이 맺은 말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자유를 줍니다. 이제껏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관습에 맞추어 살았다면 남은 삶은 자신의 고수의 북소리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또 부지불식간에 어느 특정한 길 하나에 들어서서 스스로의 걸음으로 그 길을 다져놓는 것인지 놀라울 정도다. 이 맺은 말은 우리에게 닳고 부스러진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지표면은 부드럽기 때문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힌다. 서로 공중 누각을 세운다 해도 그 일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데 누각이란 것은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아래 기초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꿈과 열망은 공중 누각이 아닙니다. 월든에서의 경험은 그 아래에 단단한 기초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결코 밝아오게 만들 수 없는 저 아침의 특성인 것이다. 맺은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시간이 아닌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됨을 알려줍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날 동터올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내게 진실을 달라. 맺은 말의 핵심은 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도록 자신의 힘을 기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소로우의 월드는 우리에게 자신감과 자유를 선사하는 영원한 지침서입니다.